예, 안녕하세요. 오늘 렉처를 맡은 송주호입니다. 네.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현대음악 렉처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화음 프로젝트 아카데미 탐구 시리즈 중 5번째를 맡는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모든 소리, 소음과 음향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연주되기 어려운, 연주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곡들이 연주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평소에 듣기 어려운 곡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거머쥐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로운 그런 화음들이 머릿속에서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이러한 음악은 분명 12개의 안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악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음악인 그레고리오 찬트부터 지금까지 그 특징은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죠. 어쩌면 그레고리오 성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작곡가들은 이 음정들을 활용해서 자연을 모방하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음정과 화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 작곡가들이 있었죠. 사실 주변의 새소리나 물소리 등은 음정도 정확하지 않고요. 모두 제각각이죠. 심지어 지금은 새소리나 물소리는커녕 자동차의 소음, 각종 미디어와 군중들, 기계들의 소음들로 소란스러운 소리들로 넘쳐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 딱 2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종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하기도 하고요.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일상의 삶도 아름다운 화음처럼 항상 조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쯤 누군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가끔씩 전쟁도, 전 세계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은 기존의 조화로운 화음만으로는 도저히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작곡가인 하인리히 비버는 전쟁을 표현하면서 유례없는 불협화음을 만들었고요. 18세기 작곡가 모차르트는 엉터리 음악가들을 풍자하기 위해 어이없는 불협화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시민혁명을 지켜본 말바스트르는 건반을 타악기처럼 연주하여 대포 소리를 모방했죠. 이들은 분명 기존의 화음으로는 사실적인 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선 이 중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먼저 들어보죠. 모차르트의 2대의 호른과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음악적 농담은 음악사에서 대단히 독특하고 진기한 작품입니다. 의도적으로 엉터리로 작곡을 했기 때문이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그러진 선율, 그리고 낯선 화음들도 있긴 하지만 고전 화성학과 대위법, 음악 형식 등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의도적인 회피도 꼼꼼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음악적 농담 4악장에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3마디, 끝날 때 마지막 3마디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엉터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음들을 동시에 소리내서 소음을 만들죠. 보다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복조성입니다. 조성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복조성이죠. 2호르는 다장조로 연주하고요. 제1바이올린은 사장조, 제2바이올린은 가장조,
비올라는 내림 마장조, 첼로는 내림 나장조로 연주합니다. 사실 복조성은 모차르트보다 100년도 더 앞선 아까 말씀드린 하인리히 비버의 전쟁, 바탈리아라는 곡에서도 사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버는 복조성에 의한 불협화음이 의도였다면 모차르트는 소음 자체를 의도한 측면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차르트는 왜 이런 엉터리 작품을 썼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는 거의 대부분 위촉이나 연주회 등의 목적을 위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작곡을 했는데요. 이 곡은 완성 날짜 이외에 위촉자나 발표일 등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87년 6월 14일이라는 완성 날짜를 고려하면 아버지인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후 완성된 첫 곡이기 때문에 재기 넘치는 곡을 다수 작곡한 아버지를 향한 헌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2년 전인 1785년에 작곡이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1801년에는 이 프랑크푸르트 부근의 오펜마흐라는 마을에서 마을 음악가들의 육중주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모차르트는 아마도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제멋대로 음악을 만들던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흉내내고 풍자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이제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음악적 농담 중 사악장을 연주하겠습니다. 어떤 농담이 들어있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차르트의 황당한 마무리를 잘 들으셨죠? 도대체 뭐가 농담이라는 거야? 생각하시면서 쭉 들으셨을 텐데, 네, 마지막 세 마디에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농담이 아닙니다. 자, 음악은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죠. 그냥 쉽게 듣는 작품,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듣기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작곡의 목적이 되었겠죠. 하지만 약 100년 전부터 듣기 좋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쇤베르크가 12음 기법을 만든 이후 여러 작곡가들이 이성과 논리에 의한 자기만의 작곡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젠 청취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곡가의 의도를 배제하는 존 케이지의 우연음악이나 예술가의 순간적인 감각으로 음악을 만드는 슈토카우젠의 직관음악처럼 개념으로서의 음악으로 접근하기도 했고요. 마우리시오 카겔이라는 작가는 무대 연출을 요구하면서 음악을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디터 슈네벨은 모노라는 작품을 통해서 연주가 아닌 읽기 위한, 눈으로 책처럼 읽기 위한 음악을 제시했죠. 악보의 이미지를 보고 독자가 상상하는 것이 곧 음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던 작곡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제르지 리게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방법론이 우선시됐던 이성적인 작곡의 모순을 증명하고 비판했으며, 작곡가는 자신의 작품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 것 같죠. 작곡가가 자신의 작품이 어떤 소리를 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들어있습니다. 불협화음이나 소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시도나 실험이 아닌 기존의 음악의 정의 범위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앞서 들었던 모차르트의 소음은 그냥 농담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음악적 어휘로 인정이 된 겁니다. 1960년 전후로 출현한 이러한 움직임은 특이하게도 클래식 음악을 이끌던 서유럽 출신이 아닌 헝가리 출신의 리게티, 폴란드 출신의 펜데레츠키, 한국 출신의 윤희상 등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서유럽 밖에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서유럽의 현재를 보았을 때 느꼈던 충격이 아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들의 음악은 들리는 소리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음향 작곡 혹은 음향 음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음향 작곡가였던 윤희상의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윤희상은 1960년대에 들어서 대규모 작품을 쓰기 시작했죠. 유명한 예악이 바로 이 시기의 작품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윤희상은 이 즈음부터 시조창과 같은 전통 노래와 산조와 같은 전통 기악의 특징을 궁중아악과 같은 그러한 전통 기악의 특징을 자신의 작품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 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도 빠른 앞구미문, 이런 빠른 앞구미문, 그리고 이런 트릴, 그리고 우리의 노현 같은 이런 막 해놓고 쑥스럽네요. 이런 많이 했는데 이런 폭넓은 비브라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글리산도, 이런 것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기의 음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미분음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죠. 이러한 음들이 다발로 생성되고 소멸함으로써 음악적 서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같은 음향 음악의 범주로 이해됐던 리게티나 펜데레츠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양 출신의 작곡가들은 그들의 음악은 여러 음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다면, 윤희상의 음악은 한 음 한 음이 살아있어서 함께 있으면서도 여러 음으로 들리죠. 오늘날에는 이 시기의 작품 중에서 예악 이외에는 거의 연주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국내 정상의 현악 앙상블인 황음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교착적 음향 콜로이데스 소도레스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착적 음향은 4대의 바이올린과 각 2대씩의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로 편성된 10개의 현악기가 각자의 파트를 가지고 연주됩니다. 모두 다 솔리스트인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이 곡에서는 각 음이 생성되고 움직이면서 소멸하고요. 이 음들이 모이거나 줄어들면서 음악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콜로이드라는 그런 제목은 딱 맞게
지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콜로이드라는 것은요, 여러분 설탕물이나 소금물 잘 아시죠? 그래서 물에 녹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탕과 소금이 물에 녹는 건데, 콜로이드는 물에 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녹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입자로 떠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밀가루를 한번 물에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에 이렇게 퍼지지만 실제로 녹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을 콜로이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하늘에서 새떼들이 넓게 퍼졌다가 모였다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하나의 소리 덩어리가 된 것 같지만 한음 한음이 살아 움직이는 윤희상의 음악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말이죠. 이제 화음챔버 오케스트라가 윤희상의 교착적 음향 콜로이드 소노레소를 연주할 것입니다. 윤희상의 음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오직 음향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렇게 윤희상 작품이 역동적이었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반으로도 구할 수 없는 윤희상의 초기작 콜로이드 소노레스였습니다. 평생 기억으로 간직하셔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연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연주가 음반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네요. 네. 이제 들으실 곡은요, 리게티의 분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서 리게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1960년대에 리게티의 음향음악 시절 첫 히트작은 아트모스페르, 분위기라는 관현악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미크로폴리포니라는 양식을 선보인 작품이었죠. 말 그대로 미크로,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진 폴리포니, 여러 파트들이 함께 연주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각 악기들의 소리가 촘촘하게 중첩되면서 음정뿐만 아니라 리듬 감각조차 마비시키고요. 오직 소리 덩어리만이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시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로부터 7년 후에 작곡된 현악 오케스트라 혹은 12개의 현악기를 위한 라미피카시옹, 분지들은 이 미크로폴리포니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솜씨가 무르익었을 때의 작품입니다. 이 곡의 특징은 제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라미피카시옹이라는 말은 잔가지, 지점, 분기 이러한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곡에서는 하나의 음향이 시작되면 다른 악기들이 이를 모방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어떤 그러한 의미가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음정과 음정 사이를 나눈 미분음이 이 작품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세팅이 다 끝이 났네요. 4대의 바이올린과 1대의 비올라, 1대의 첼로로 이루어진 제1그룹과 3대의 바이올린, 1대의 비올라, 1대의 첼로, 1대의 더블 베이스로 이루어진 제2그룹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 제1그룹이고요. 저와 가까운 쪽이 제2그룹이 앉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1그룹이 제2그룹보다 한 미분음 높게 조율됩니다. 그러니까 연주할 때마다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미분음들이 서로 부딪히고 조밀하게 쌓여서 독특하고 오묘한 음향을 만듭니다. 이러한 미세한 조율 차이에 대해 리게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조율이 잘못된 음악이며 불확실한 화음이다. 나는 조율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효과에 흥미를 느낀다. 대충 어떤 음악이 나올지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주자들에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현악기 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랫이, 그러니까 기타에 있는 그런 플랫, 가로선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바른 음정을 짚으려고 교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된 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집중해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상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이런 미묘한 불협화음을 잘못된 연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주가 애매하게 들려도 원래 이런 곡이라니 생각하시고 믿고 신뢰하고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가 리게티의 라미피카시옹 분지들을 연주하겠습니다. 선율과 화음, 리듬 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오직 음향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부에서 이 모차르트와 함께 1960년대의 윤희상과 리게티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대기실에 있어서 보면서 전반부가 끝나고 연주자분들이 들어가시는데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드디어 끝났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주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작품들입니다. 아마 저를 많이 원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연주자분 들어오시면 전반부 너무 잘 들었다고 기운 내시라고 큰 박수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후반부는요 전반부보다 약간 나중에 작곡된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모차르트의 음악적 농담보다 5년 후에 작곡된 발바스트르의 마르세예즈 행진곡입니다. 마르세예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의 국가죠. 시민혁명 때 불렸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발바스트르라는 이름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로드 발바스트르는 파리에서 동남쪽 스위스로 가는 관문에 있는 그 디종이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오르가니스트였고요.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장 필립 라모의 동생 클로드 라모로부터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동생도 굉장히 유능한 그런 음악가였고 교육자였던 것 같습니다. 26살에 파리에 입성하자마자 장 필립 라모의 뒤를 이어서 생 로슈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게 됐고요. 이후 유럽 최고의 명성을 구가했던 이 프랑스의 앙상블 꽁세르 스피리튜엘의 연주자이자 노트르담 성당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정 음악가로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가르쳤고요. 후에 루이 18세가 되는 사비에르 백작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죠. 그야말로 실패를 모르는 승승장구하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생 로슈 교회에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추기경이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미사에서 발바스트르의 연주를 금지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두둥 1789년 시민혁명이 발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발바스트르는 귀족으로부터 받은 모든 직책과 연금이 박탈됐고요. 목숨마저 위태롭다고 느낀 이 발바스트르는 시민혁명을 지지한다는 표시로 혁명가를 오르간으로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금은 회복됐는데요. 마지막 궁정음악가로서의 모든 성과와 명성은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음악의 전통도 단절되고 말았죠. 오늘 연주될 마르세예즈 행진곡은 혁명가 마르세예즈의 변주곡인데요. 발바스트르가 살기 위해 작곡한 이 곡 덕분에 오늘날 발바스트르의 이름도 살아남았습니다. 먼저 마르세예즈 주제가 연주된 다음에 템포를 점점 빠르게 하면서 두 개의 변주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부점 리듬으로 바뀌면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전쟁 부분이 연주되고요. 저음부터 고음까지 네옥타브를 넘는 빠르게 음계를 질주하는 적들의 후퇴 부분이 연주된 후 곧바로 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포 소리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마르세예즈의 마지막 소절을 힘차게 연주하며 승전보를 알립니다. 이 곡을 오늘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요, 바로 대포 소리를 표현한 소리 덩어리, 즉 톤 클러스터 때문입니다.
저음에서 한 옥타브의 흰 건반을 모두 쾅 하고 눌러서 소리내는 이 특별한 소음은 이 모차르트처럼 이 농담으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진지한 음악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발바스트르의 이 톤 클러스터는 대포 소리 효과를 얻기 위한 장치일 뿐이긴 합니다만은 비버와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이제 소음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다면 발바스트르는 완벽한 톤 클러스터를 직접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남다릅니다. 본래는 건반을 위한 작품입니다만은 오늘은 현악을 위해서 안성민 작곡가의 편곡으로 화음전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겠습니다. 이제 연주자분들이 들어오실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 잘 들었다고, 후반부도 기운 내시라고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바스트로의 마르세예즈 행진곡 드셨습니다. 이렇게 현악으로 연주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대포 소리에 다들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주될 곡은요, 헬무트 라켄만의 프레션, 압력이라는 곡입니다. 헬무트 라켄만은요, 20세기 후반 아방가르드 음악의 정점으로 인정받는 작곡가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은 전통적인 인습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와의 차별화라는 순수한 가치를 자신의 음악이 추구하는 이상으로 설정했죠. 그 방법으로서 라켄만은 특수한 연주법으로 낯선 소리를 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진보적인 음악을 이끌고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죠. 결과적으로 그 이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했고요. 오늘날 독일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라켄만이 만든 과거와 차별화된 소리는 임의의 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점차 취택되고 규격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소리를 표현하는 라켄만의 독특한 기보법도 완성되어 갔죠. 이제 연주될 첼로 독주곡 프레션, 압력은요, 바로 규격화되기 전 작품입니다. 초심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확한 음정을 내기도 하지만 활로 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켜고 악기의 여러 부분을 문지르고 두드림으로써 다양한 소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악보에는 5선보가 아닌 손이 움직이는 동선 그래프라든가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손 모양, 악기 그림, 그리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서술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정의 비중은 대단히 축소되었지만 리듬과 음색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상자 입장에서는 타악기 음악의 일종으로 인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기존 악기로부터 어떤 소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문제작이자 소음을 음악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뛰어난 모범 사례입니다. 이제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의 간판 첼리스트이신 이헬렌 선생님께서 헬무트 라켄만의 프레션, 압력을 연주하겠습니다.
프레션, 압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석했던 모든 연주회 중에서 아마도 눈과 귀를 활짝 열고 가장 집중했던 연주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연주는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시는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연주가 어렵고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죠.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으로 잘 간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은 전다빈 작곡가의 생황과 현을 위한 보레아스입니다. 오늘 음악회를 위한 공모 당선작인데요. 오늘 3개 초연합니다. 전다빈 작곡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화천 비목 콩쿠르, 영남 작곡 콩쿠르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와는 지난 2019년 화음 프로젝트 아카데미 실험 공모에서 당선돼서 언젠가 그것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작품으로 조우한 적이 있죠. 오늘도 당선작으로서 이렇게 재회하게 되었네요. 보레아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북풍의 신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추운 바람을 몰고 다니죠. 작곡가는 거친 바람을 전통악기인 생황으로 표현하고 거친 느낌을 현악을 통해 소음과 다양한 음향으로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악 오케스트라를 음색이 다른 또 하나의 생황으로 구상하여 생황과 현악 오케스트라 사이에 긴장과 대립을 일으킴으로써 조화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작곡했다고 말합니다. 앞서 여러 작품에서 들으셨던 특수한 연주법과 지속하는 음정, 그리고 불협화음과 톤 클러스터 등 우리 시대의 음악 어휘가 된 소음과 음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어떠한 음악적 서사를 들려줄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초연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설렘이 있죠. 그래서 저는 초연 연주회를 자주 찾아서 다닙니다. 이 반응 없는 분위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여러분도 처음 보는 작품들이 프로그램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음악회에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의 2021년 화음 프로젝트 아카데미 탐구 5번째 음악회 세상의 모든 소리, 소음과 음향 마지막 프로그램 전다빈 작곡가의 보레아스를 생황 연주자 김효영 선생님의 협연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오늘 음악회에서 얻으신 음악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음악의 폭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폭이 더욱 넓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